안녕하세요. 조건으로 차별을 했던 사람에게 역으로 복수를 했던 30대 직장인입니다. 제 삶은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항상 눈물겨웠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절 더 슬프게 만들었던 건 바로 사람들이 절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아무리 제가 잘하려고 노력해도 제 부족한 부분만 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일 저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은 바로 저희 시모였습니다. 그런 시모가 요즘은 제 눈치만 보시는데요. 차별과 무시 때문에 속이 답답하셨던 분들이 있으셨다면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속풀이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 어릴 적부터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그저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태어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만성 신부전에 걸리며 투병을 시작하셨어요. 주마다 두세 번은 항상 투석을 받으러 가셔야 했기 때문에 아빤 제대로 된 직장도 다닐 수 없었고 교통비며 병원비 그리고 약값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아빠의 투병으로 집안 생계는 엄마 몫이 되었습니다. 당시 공장에서 일하셨던 엄만 야간 일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여동생은 어릴 적부터 엄마 대신 집안일을 해왔었어요. 엄만 아픈 아빠를 대신해 열심히 돈을 버시면서도 번 돈을 모두 아빠의 투병비로 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은 늘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서도 저희 집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빚이 늘어났죠. 그런 와중에도 저희는 늘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서 늘 힘없이 누워있는 아빠에게 먼저 인사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아빤 밝게 웃어주셨어요. 아빠, 나왔어. 나 오늘 시험 봤는데 나 100점 맞을 것 같아. 정말? 이야, 우리 딸 이번에 진짜 학교에서 1등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아빠,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의사 돼서 아빠 낫게 해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의사 되기 전까지 아빠 조금만 버텨. 그렇게 희망을 품고서 저희 가족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와장창 깨지고 만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오랜 투병으로 면역까지 약해진 아빤 결국 합병증으로 폐혈증에 걸리고 말았고 얼마 못 가 그렇게 아빤 저희의 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장례를 치르며 얼마나 눈물을 펑펑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빠가 떠났다는 사실보다 더 슬펐던 건 바로 냉혹한 현실이었어요. 아빤 떠났지만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투병을 하면서 생긴 빚들은 아빠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정말 무섭게 저희를 압박하기 시작하더군요. 엄만 쉬는 날에도 제대로 쉬지도 않고 소일거리를 찾아 돈을 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더미처럼 쌓인 빚을 감당하지 못하셨어요. 늘 빚 독촉에 시달리며 어렵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 대학 진학을 꿈꿀 수조차 없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전 곧바로 공장 격리로 취직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현실이라는 게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돈을 벌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20대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전 계속해서 일만 했지만 집안 상황은 한순간도 좋지 않았습니다. 겨우 여동생까지 생계에 뛰어들어 엄마 저 그리고 여동생 이렇게 셋이서 돈을 벌며 생활을 하고 나서야 겨우 숨통이 트였죠. 지금도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제 뜻대로 살아갔던 적이 한순간도 없었던 것 같네요. 늘 가난한 집에 빠듯한 살림에 하고 싶은 건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제가 딱 한 번 제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욕심을 냈던 일이 바로 결혼이었답니다. 오랫동안 근무하던 공장에서 절 좋게 봐줬던 직원분이 하루는
저한테 퇴근하고 뭘 하냐며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혜림 씨, 혜림 씨는 퇴근하고 맨날 뭐 해요? 보니까 집에 바로 가는 것 같던데 친구들이나 뭐 남자친구나 안 만나요? 저 친구 없어요. 남자친구도 없고. 그러니 집에 가서 쉬어야죠 뭐. 에이, 혜림 씨 정도면 남자친구 만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혹시 괜찮으면 저 아는 동생 한번 만나볼래요? 아니 뭐 그냥 친구 삼아 친하게 지내도 좋고. 사실 그 전에도 소개팅을 받아보라는 제안은 몇 번 들었었지만 늘 거절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제안을 받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나가게 된 자리에서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남편은 첫인상부터 너무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활짝 웃을 때 살짝 들어가는 한쪽 고조개도 좋았고 가지런한 치아도 반달 모양의 눈도 너무 좋았어요. 남편 역시 처음부터 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순식간에 서로에게 빠져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 1년 만에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에게 결혼이라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남편이 처음 결혼하자고 얘기를 꺼냈을 때 정말 많이 주저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댁에선 큰 반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곤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시댁은 사남 일녀로 남편이 둘째였는데 다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시댁 역시 중산층이었어요. 그런 집에서 절 받아줄 수 있었던 건 바로 시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선 어릴 적 무척이나 가난한 집안에서 사셨고 일찍 부모를 여의어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10대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셨대요. 죽기 살기로 버티며 그렇게 일하다 우연히 배운 기술로 주방 가구 시공을 시작하게 된 거였고 그러면서 생활이 좀 나아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절 누구보다 기특하게 생각하시면서도 안쓰럽게 여기셨죠. 첫 명절날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시부께서 저한테 한우고기 세트를 쥐어주시며 제 등을 토닥이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혜림아, 이거 가지고 가서 식구들이랑 나눠 먹거라. 명절 치르느라 고생 많았다. 힘들었지? 결혼하고서 첫 명절은 유난히 고되고 힘들다고 하더구나. 친정 가서 힘들었던 거 다 풀고 오너라. 감사해요, 아버님. 근데 저희 집에선 아무것도 보내드리지도 못했는데. 아유, 그런 건 괜찮어. 신경 쓰지 마. 귀한 딸내미 시집 보내 시댁에서 이렇게 고생시켰는데 이 정도는 쥐어 보내야지. 염려 말고 잘 다녀오느라 사돈께 안부 전해드리고. 시부께선 유난히 절 예뻐하셨고 늘 저희 집을 잘 챙겨주셨어요. 명절이나 새해가 되면 저희 집에 보낼 과일이며 고기며 꼼꼼히 챙겨 저에게 전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런 시부 때문이었는지 시모는 저에게 별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사실 시모는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 하시진 않았어요. 좋은 직장에 다니던 아들이 더 잘난 며느리를 데리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제가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시모 입장에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처음엔 저에게 시집살이를 제대로 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시모를 중간에서 철저하게 막아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형님이었어요. 외국의 큰 기업에 다니던 아주버님과 전문직 형님은 늘 항상 여유롭고 인자했습니다. 특히나 형님은 형님 부모님께서 해외 선교 활동도 많이 하실 정도로 좋은 분들이었고 형님 또한 마음씨가 너무나도 착하셨어요. 그래서 시모가 저에게 심하게 구실 때마다 형님이 나서서 막아주시곤 했죠. 전 결혼하고서 다음에 바로 아들을 낳았는데 시모는 항상 아들을 볼 때마다 은근히 절 무시하더라고요. 하루는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자꾸만 저희 아들에게 생선을 먹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윤우야, 넌 생선을 많이 먹어야 한다. 여기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들었는지 아니? 할미가 TV 보니까 자식은 엄마 머리 닮는다더라. 네 엄마 닮으면 큰일 나니까 생선이라도 많이 먹어서 넌 똑똑해야 한다. 알았지? 어머님, 애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동서가 얼마나 야무지고 똑똑한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유, 똑똑하긴 무슨. 대학도 안 나온 애가 뭐가 똑똑하니? 어머,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두 분 다 대학 안 나오셨는데 멀쩡히 사회생활 잘하시고 거기다가 아버님은 여기서 주방 가구 하면 이 지역에선 엄청 유명한데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죠. 대학이 뭐라고요? 그렇게 말하시면 아버님 섭섭하시죠. 그래, 맞아. 큰애가 아주 얘기 잘했구나. 하여간 당신은 그놈의 대학이 뭐라고 둘째한테 왜 자꾸 그래? 그러면 평생 대학도 못 나오고 초등학교만 졸업한 난 얼마나 창피하겠어. 아니 뭐 그런 말이 아니잖아. 아유, 알았다, 알았어.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네 정말. 이렇게 형님이 나서서 바른 소리를 하면 다른 식구들도 죄다 형님 말에 동조하니 시몬 더 이상 절 무시하지 못하셨습니다. 형님은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집안의 성품까지 좋았는데 그런 형님이 어째서 절 이렇게 아껴주고 보호해줄까 궁금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명절 음식을 만들고서 형님이랑 둘이 회포를 풀자며 시댁 근처 맥주집에 간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형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형님, 저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뭐? 뭐 물어보려고. 살살 물어봐. 다른 게 아니고 형님은 절 왜 이렇게 예뻐하세요? 매번 어머님이 저 갈굴 때도 형님이 나서서 막아주시잖아요. 늘 물어보고 싶었는데 못 물어봤었어요. 아, 난 또 뭐라고. 내가 동설 미워할 일이 뭐가 있어. 이제 가족인데 당연히 내가 아껴줘야지. 에이, 그래도요. 시동생들이나 신우도 저한테 별 관심도 없고 무시하는데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절 사람 대접해주잖아요. 형님은 제 말에 잠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는 얼굴로 제 얼굴만 빤히 쳐다보시다 제 손을 잡으시며 따뜻하게 얘기를 하셨죠. 실은 내가 제일 친한 친구 중에 동서랑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도 집이 어려워서 진짜 똑똑했는데 대학을 못 갔어. 돈을 벌어야 그 집이 먹고 살 수 있었거든. 아픈 엄마가 떠나고서 아빤 술에 빠져 살고 그 친구 혼자 동생들 먹여 살리면서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살다가 몇 년 전에 병에 걸려서 일찍 떠났어. 그 친구가 진짜 착하고 가족밖에 몰랐는데 동서가 시집 오고 천명절에 나한테 집안 얘기를 해줬잖아.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친구가 너무 생각나더라고. 아, 그래서 저한테 잘해주신 거예요? 뭐 그것도 있고 난 동서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런 동서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동서, 어머님이 모지게 굴어도 기죽지 마. 동서가 뭐가 못났다고. 우리 네 형제 중에서 둘째 석호 서방님이 제일 똑똑하고 제일 착한 거 알지? 그런 서방님이 선택한 사람이 동서야. 그러니까 자부심 가지라고. 형님의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는 저에게 위로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다 결혼하고 4년이 지난 후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셋째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시동생은 기자였는데 동서는 같은 동료 기자였어요. 특히나 동선 집안이 정말 좋았습니다. 건물도 몇 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넉넉한 집안에서 부유하게 자랐더라고요. 결혼할 때도 동서 쪽에서 해오는 예단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정말 잘해왔었고요. 그러니 시모 눈엔 동서가 예쁠 수밖에요. 그런 시모가 대놓고 동서를 예뻐하니 점점 시간이 갈수록 동선 시댁에 잘하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시모 생일이었는데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식구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동서만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전화라도 받지도 않고 그러니 결국 동서를 빼고 밥을 먹게 되었죠. 그렇게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데 식사 자리가 다 끝나고 정리를 하고 형님과 아주버님은 조카들을 데리고 먼저 집으로 가버리고 저희도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어서야 동서가 딱 시댁에 도착하는 거 있죠? 그 모습을 보고서 시모가 처음엔 좀 툴툴대더라고요. 아이고, 귀하신 분 이제 행차하셨네. 뭐 바쁜 일 있었냐? 아이, 온다 그래 놓고선 전화도 안 하고 내내 기다리다가 밥 다 먹고 치웠다. 딱 봐도 기분 나빠 보이는 시모를 보면서 동선 바로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시모에게 건네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일이 좀 바빠서요. 일찍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도 못 드렸네요. 아, 이건 어머님 생신 선물이에요. 뭐라도 사올까 했는데 제가 또 너무 바쁘지 뭐예요. 대신 어머님 사고 싶은 거 있으시면 이걸로 사세요. 아이고, 뭘 이렇게 많이 줘. 세상에. 생일 2번 하면 차 사도 되겠다, 얘. 아이, 어머님, 이 정도는 기본이죠. 다음엔 제가 더 좋은 걸로 선물 사드릴게요. 근데 저녁은 다 치운 거예요? 아우, 저 배고픈데. 100만 원이 넘게 들어있었던 그 봉투를 보고선 시몬의 한순간에 표정이 변하더군요. 그러더니 동서가 배가 고프다고 하자마자 저한테 재촉을 하셨습니다. 아이고구, 셋째 너 배고프냐? 아이 둘째야 뭐하니? 가서 얼른 밥 차리지 않고. 셋째 배고프다는데 밥은 먹이고 보내야지. 네? 어머님, 아까 음식을 다 먹어서 없는데요. 미역국 한 그릇 남았는데 이거라도. 아유, 그걸 누구 코에 붙여? 얼른 전 다시 붙여라. 재료는 있잖니. 셋째야, 잠깐 앉아 있어. 금방 저녁 차려줄 테니까. 아유, 바쁘면 미리 얘기를 하지. 너 먹을 거 따로 남겨둘 걸. 아유, 둘째야, 뭐하니? 얼른 밥 안 차리고. 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는데 그런 절 보면서 시모는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해, 넌 뭘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 가서 얼른 밥 안 하니? 아유, 셋째 배고프대잖아. 얼른 가서 차려라. 어머님, 저희 애도 가서 자야 되고 저희도 늦었어요. 배고프면 동서가 알아서 차려 먹던지 집에 가서 먹던지 하지. 뒤늦게 와선 왜 제가 밥을 차려야 하는 건데요. 전 못합니다. 저 이제 갈 거예요. 가긴 어딜 가. 아이 그럼 밥이라도 차려놓고 가. 넌 내 생일이라고 아무것도 안 해왔으니까 그러지. 한 거 없으면 이런 거라도 오늘 같은 날 해야지. 뭘 그렇게 말이 많어. 시모의 검은 속내가 그때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안 그래도 부족하고 못나 보였던 제가 다른 동서들과 비교가 되니 그때부터 나에 대놓고 차별을 하더라고요. 시모의 말에 동선 흑흑대며 비웃고 시동생들도 그런절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만 볼 뿐이었습니다. 동선 시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용했어요. 자신이 잘못하더라도 돈만 두둑하게 쥐어주면 시모는 금세 화가 풀리고 좋아했으니까요. 그러니 생일이고 명절이고 어떤 날이든 동선 그저 시모에게 돈만 쥐어주며 상황을 피해갔죠. 저나 형님은 그런 동서의 태도를 못마땅해 했지만 시몬 오히려 그런 동서가 바빠 그렇다며 이해해버리곤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화를 낸 건 시부와 남편뿐이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생일이라고 지금 막 나가자는 거야? 셋째 너도 늦을 거면 늦는다고 미리 얘기를 해야지. 이 시간에 와서 밥 달라는 게 말이 돼? 집에 가서 먹거라. 그리고 당신 여태껏 당신 생일상 차린 둘째한테 뭐 하자는 거야? 그래 엄마. 왜 자꾸 제 아내한테 그렇게 대하세요? 그리고 아내랑 저도 어머님 생일 선물 드렸잖아요. 뭐 돈이 적어서 그러세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차별하시냐고요. 여태까지 아무런 말도 안 했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여보, 얼른 가자. 결국 저와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서 시댁을 나와버렸고
뒤에선 시모가 툴툴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던지 그날 이후로 남편은 시댁에 당분간 가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나중에 시부께서 미안하다고 제게 연락이 오셨지만 시몬 저한테 사과조차 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저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망쳤다면서 내 탓이니 아들 기분도 내가 풀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전화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결혼 5년 차에 제가 시댁에서 제일 많이 의지하던 형님네가 갑작스럽게 해외로 떠나시게 되었어요. 좋은 기회에 해외 발령을 받게 된 아주머님을 따라 형님과 조카들이 다 해외 생활을 하시기로 한 거죠. 너무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라 형님네 가정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형님네가 이사 가던 날 형님은 절 꼭 안아주시며 얘기를 하셨어요. 동서, 여권 꼭 만들어놔. 나중에 우리 사는 곳에 꼭 와야 돼. 알았지? 내가 비행기 티켓부터 싹 다 준비하고 있을게. 형님, 아프지 말고 자주 연락해요. 형님 안 계시면 이젠 전 어쩌나 싶어요. 동서, 내가 말했지? 동서는 어디서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그렇게 아쉬운 이별을 하고서 1년 후엔 넷째 시동생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내 시동생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막내 동선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시모는 막내 동서도 너무 예뻐하셨습니다. 한 번씩 시댁에 가면 시모가 차별하는 게 너무 티가 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흰 되도록 시댁에 잘 가지 않았지만 한 번씩 갈 때마다 진짜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동서들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모에게 어떻게든 예쁨을 받아보려고 하더라고요. 잘 사는 셋째 동선 물량 공세로 시모의 환심을 사고 막내 동서 역시 똑똑하단 이유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조카들이 태어났을 때도 분위기는 확 달랐어요. 제가 출산했을 땐 시모가 그나마 아들을 낳아 다행이라고 말만 한마디 했을 뿐 제 산후조리를 도와주거나 그 비용을 보태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셋째 동서가 아이를 낳자마자 시모는 산후조리원 비용부터 싹 다 대주고 그 후에 산후조리를 도와준다며 매일같이 반찬을 해다 나르곤 했습니다. 그걸 알고서 어찌나 서운했는지 시모에게 섭섭함을 내비친 적도 있었어요. 어머님, 동서한텐 매일 반찬 해다 준다면서요. 어머님 좀 서운해요. 저 우리 윤우 나왔을 땐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오히려 남편 굶을까봐 반찬 뭐 하냐고 전화만 하셨지. 좀 서운하네요. 넌 참 서운할 것도 많다 얘. 곱게 자란 네 동서랑 너랑 같어? 너는 흙바닥에서 굴렀으니 애 낳아도 별 아플 것도 없겠다만 걔는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가지고는 얼마나 힘들겠니? 그리고 넌 형님이나 된 게 그거 가지고 서운하다 어쩐다 하니? 예, 그럼 네가 동서들이 하는 만큼 나한테 한번 해봐. 나도 받은 게 있으니까 걔들한테 잘하지. 넌 대체 나한테 해주는 게 뭐니? 어머님, 제가 또 뭘 못했는데요. 꼭 돈을 쥐어줘야 잘하는 거예요? 그럼 난 돈이면 다 된다. 다 돼. 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시집 왔으니 당연히 시댁에서 일하는 게 당연하지. 그거 가지고서 섭섭하다 뭐다. 아유, 어머님, 진짜 돈만 그렇게 밝히시다가 정말 큰일 나요. 어머님 나중에 후회하실 일 있으실 거예요. 사실 전 시집 오고 나서 시댁에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명절이고 생일이고 제사고 한 번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해서 음식도 군말 없이 만들고 또 시모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모시고 가 데리고 오는 것도 다 제가 했었고요. 솔직히 동서는 돈으로만 떼었을 뿐 손 하나 까딱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모가 동선의 집에 반찬을 해다 나른 적은 있어도 동선애가 다른 걸 뭘 해준 적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시부모님께 용돈을 안 드렸던 것도 아니고 생신이나 명절이면 항상
꼬박꼬박 용돈을 챙겨줬음에도 시모 눈엔 제가 늘 부족하게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야, 넌 올해도 용돈만 주는 거니? 네 동선엔 용돈에 선물까지 죄다 챙겨서 주더니만 니들은 둘이서 버는데 왜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어?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섭하죠. 그리고 어머님, 동선애가 해오는 만큼 어머님도 신경 써 사시잖아요. 언젠 동선애 집으로 보내는 거 너무 부담된다고 하셨으면서 오고 가는 게 뭐 돈뿐이겠니? 정도 오고 가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돈이 크면 그만큼 큰 정이 오고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 우리 아들이 전엔 이렇게 쪼잔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같이 사는 사람이 영 부족해서 그런가? 날이 갈수록 쪼잔해지네 참. 이래서 들어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당연히 동선엔 집도 잘 살고 벌이도 저보다 훨씬 나으니까 좀 더 챙길 수 있는 건데 그걸 또 시모는 대놓고 차별을 하니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모가 늘 동선애한테 받기만 한 것도 아니었어요. 동선애가 주는 대로 또 그대로 돌려줘야 하니 시모도 많은 부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동선애에서 고급 한우를 보내면 못해도 비슷하게 선물을 또 보내야 하니까 그건 싫어하면서도 은근 또 동선애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동선애만 예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시모에게 잘하는데도 시모는 절대 저나 저희 친정에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동선의 집안은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면서도 저희 집은 별 볼 일 없으니 뭐 하나 챙기려고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면서 섭섭함이 몰려오곤 했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차별 속에서도 꾹 참았던 이유는 바로 저희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한결같이 절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계신 엄마에게도 살갑게 잘하고 여동생도 정말 친오빠처럼 챙겨주곤 했어요. 저보다 더 많이 저희 엄마와 통화하면서 아들처럼 잘하는 남편을 보며 저 역시 시댁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때까지 꾹 참고 잘해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모는 더 절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결국 결혼 7년 차엔 제 섭섭함도 폭발해 시모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게 되었고 시모는 그런 제가 못 배워서 철이 없다며 저를 더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동선에만 챙기시며 저를 더 배척하시더군요. 그런 모습에 저도 진절머리가 날 때쯤 생각보다 빠르게 시모에게 벌이 내려지고 말았어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결국 벌을 받는 게 맞더라고요. 어느 날 뜬금없이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 또 뭐 시킬 거라도 있어서 전화했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모의 목소리가 어딘가 모르게 떨리고 있더라고요. 애미야, 애미야, 나 어쩌냐? 아휴, 어쩜 좋아 이걸.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고, 글쎄 내가 암이랜다, 암. 이걸 어쩜 좋니? 시모는 건강검진을 받다가 위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어른들은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잖아요. 그 검진을 받다가 용종이 발견됐는데 좀 모양이 이상하다 싶어 검사를 해봤더니 위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한다면 초기 암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래도 연세가 이젠 70이 다 되셨으니 아무리 초기라고 해도 덜컥 겁이 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시모도 자신이 암에 걸렸다고 하니 겁이 나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하신 듯 했어요. 아무리 시모가 밉다고 하지만 저도 시모의 암 소식에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시모의 말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절제술 받으면 병원에 입원도 해야 한다던데 네가 좀 와서 간병 좀 해라. 간병인 부르려면 그것도 돈이고 네가 와서 해야지 누가 하겠니? 어머님, 제가 여력이 되면 간병을 하겠지만 계속 병원에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동생들이나 동서들한테도 얘긴 꺼내보셨어요? 돌아가면서 하던지 해야 할 것 같은데.
걔네한테 괜히 왜 부담을 줘? 그냥 네가 하면 될걸. 네 동서들이 좀 바쁘니? 안 그래도 바쁜 애도 괜히 부담 주지 말고 네가 해. 네 형님도 지금 없으니 네가 제일 큰 며느리인데 네가 해야지 누가 하니? 네? 어머님, 저도 회사 다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회사를 뺄 수는 없어요. 쉬는 날엔 가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저 혼자서는 간병 못 해드리죠. 그러자 시모는 계속해서 버럭버럭 소리를 치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아이고 참, 넌 진짜 뻔뻔하게 아주 말도 못하는구나. 배운 게 없는 애 지금 거 걷어다가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시애미가 아프면 당장 튀어와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오늘도 내가 결과 혼자서 듣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남들은 가족들이랑 다 같이 온다는데 난 혼자 와가지고 이게 뭐니? 이것까지 내가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뭐? 간병을 못해? 어머님, 그럼 동서들한테 부탁하세요. 어차피 어머님 저 못마땅해 하시잖아요. 동선 옆에만 있어도 좋아하시니까 동서들한테 부탁하세요. 그게 좋지 않겠어요? 아니, 걔들은 곱게 큰 애들이라 이런 거 힘들어서 못하는데 어떻게 간병을 하니? 넌 네 아빠도 간병해봤고 이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할 거 아니야. 원래 못 배운 애들이 간병도 잘한다더라. 다른 말 필요 없고 이번 일정 보낼 테니까 당장 튀어와.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정말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뭐든 퍼다주는 동서들은 이럴 때 한번 부르지도 않으면서 내내 무시했던 절 왜 간병하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전 그냥 한참을 가만히 있다 덤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알겠어요. 그럼 병원으로 갈게요. 그래, 진작 그래야지. 너도 어차피 정리할 일 있을 테니까 일찍부터 오거라. 나도 오늘 집에 가서 짐도 챙기고 입원할 준비도 해야 하니까. 그렇게 전화를 끊고서 전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도 시모의 암 소식을 들었는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다 저렇다 시모와 있었던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정말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시동생들한테 남편이 또 전화를 했는지 물어봤는데 다들 바쁘다며 간병은 못할 것 같다며 딱 잘라 거절했다더라고요. 당시 동선 육아 때문에 일도 쉬고 있었고 막내 동서 또한 학교 방학이라 좀 여유로운 상황이었는데도 둘 다 간병은 못한다며 거절을 했던 거죠. 그 와중에 이번 날 새벽부터 시모는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해오시더군요. 어머마, 너 언제 병원에 올 거냐? 네가 일찍 와야 수납도 좀 하고 입원 절차도 듣고 할 거 아니야. 네가 아침부터 와서 날 챙겨야지. 내가 지금 너한테 전화해서 이걸 묻고 있어야 되겠어? 그게요, 어머님. 어쩌죠? 오늘 아이가 좀 아파서 제가 지금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진짜 명문대 나와서 간병도 잘하는 베테랑 간병이 있다고 해서 보내드릴게요. 저보다 똑똑하니까 아마 간병 잘하실 거예요. 전 내일 남편이랑 같이 갈게요. 뭐? 아니, 갑자기 그런 말 하면 어떡해. 근데 그 사람은 뭐 괜찮은 사람이니? 명문대까지 나왔으면 뭐 믿을 만은 하겠다마는. 네, 아마 어머님 건강 되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보다 훨씬 잘 배우셨으니 어머님도 배우실 점 많으실 거고요. 하긴 뭐 그만큼 배웠으면 너보다 낫겠지 뭐. 아무튼 알았다. 내일은 꼭 오너라. 그렇게 전화가 끊기고 전 바로 베테랑 간병인에게 연락을 해 병원으로 가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웃긴 상황이 벌어졌어요. 시모의 간병을 하러 간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형님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외에 가 있던 형님이 한국으로 와 간병을 하러 갔는지 궁금하시죠? 상황이 이랬습니다. 시모가 건강검진을 받다가 이상 용종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미 들었던 상황이었어요. 안 그래도 한국으로 들어올까 하던 찰나에 남편이 저한테 시모가 어떻게 말했는지 듣고선 아주버님께 이 일을 다 얘기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불의를 참지 못하는 형님께서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와선 자신이 한국으로 들어갈 테니 시모 간병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연락이 왔던 거였어요. 실은 형님은 해외로 떠나고 나서도 종종 남편에게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시모가 어쩌고 있는지 간간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나 절 구원해 주는 건 형님이구나 싶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전 바로 형님을 마중 나갔답니다. 형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오시고 정말 간병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죄송하긴. 안 그래도 어머님 소식 듣고 우리 들어오려고 했어. 이참에 잘 됐지 뭐. 이참에 어머님 좀 제대로 정신 차리셔야 돼. 아니 어쩌자고 동서한테 자꾸 그러신대? 간병을 맡길 거면 다른 동서들한테나 말해야지. 동서, 걱정하지 마. 어머님이 또 학벌 가지고 뭐라 그러셨다며? 그러면 내가 나서야지.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배운 게 나니까. 내가 가서 간병하는 게 맞아. 형님은 그렇게 절 대신해 시모 간병을 도맡아 하겠다며 저에게 걱정하지 말란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님이 간병인으로 시모의 병실로 향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시모는 얼마 못 가 저에게 미안하다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제서야 전 형님이 시모의 간병을 어떻게 했는지 들을 수 있었죠. 그 상황을 들으며 상상을 해봤는데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님은 진짜 똑부러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암 환자에게 나쁘다는 건 절대 못하게 했습니다. 원래도 똑부러진 형님을 시모는 한 번을 이기지도 못했었는데 간병을 하면서 형님이 24시간 옆에 붙어 있으니 말 그대로 시모가 꼼짝할 수조차 없었겠죠. 처음에 딱 형님이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시모는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간병인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동선 회사 다니고 바쁜데 제가 해야죠. 멀리 있어서 연락 못 하셨죠? 그럴 줄 알고 제가 왔어요. 제가 이래봬도 간병은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네가 어떻게, 아니. 그렇게 형님은 시모 곁에서 간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형님의 친할머니께서 파킨슨 병에 걸리셔서 형님이 간병을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보단 자신이 좀 더 간병을 잘할 거라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은 정말 시모의 눈에서 벗어나질 않았대요. 그리고 사사건건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셨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화장실 가세요? 저랑 같이 가요. 어? 아니, 무슨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와. 아유, 됐어. 나 혼자 가도 돼, 얘. 아유,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어머님 그러시다가 쓰러지면 어쩌려고요. 제가 같이 들어갈게요. 편하게 일 보세요. 화장실까지 밀착 간병을 하는 형님에게 시모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거기다가 위암 수술을 받고 나서부턴 형님의 간병이 더욱 철저해지기 시작했고요. 수술을 받고 나서 빨리 회복하기 위해 걷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모가 진짜 운동을 안 좋아하셨습니다. 평소 건강할 때도 안 걷는 양반이 수술 받으면 아프니 걷겠습니까? 그러니 계속 누워있으니까 형님이 억지로 시모를 일으켜 하루 종일 걷기 운동을 시키곤 했대요. 어머님,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유착 와요. 그러면 장기 다 달라붙고 몸 회복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아파도 조금씩 걷기 시작해야지. 그래야 금방 낫는다고요. 아유, 얼른요, 얼른. 아유, 이렇게나 아픈데 어떻게 걸어. 오늘은 좀 실난다. 이러다 수술 받은데 찢어지면 어떡하니. 어머님, 복강경으로 수술 받았는데 바로 걸어도 돼요. 오히려 안 걸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거 좀 보세요. 어머님 가스도 안 나오고 배도 더부룩하고 보기도 안 좋잖아요. 얼른요. 일어나세요. 제가 다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하세요? 얼른요. 그렇게 시모는 복강경을 받은 다음 날부터 울며 겨자 먹기로 내내
병실 복도를 걸어 다니곤 했습니다. 다음날 저와 남편이 병원에 가보니 시모는 여전히 병실 복도를 걷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저희를 발견하고선 울상을 하고선 반갑게 절 맞이해 주시는데 정말 웃음이 다 나더군요. 시모는 절 보자마자 형님한테 대뜸 이제 가보라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둘째 왔냐? 잘 왔다, 잘 왔어. 큰애야, 이제 넌 가보거라.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병원 왔다며. 아유, 고생했다. 이제 이렇게 둘째 왔으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가봐. 얼른. 그러자 형님은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며 정색을 하고서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 퇴원하실 때까지 옆에서 간병해야죠. 그러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저보고 지금 어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가방끈 짧은 며느리보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고학력자한테 간병 받으시는 게 좋잖아요. 안 그러세요? 뭐? 아니, 난 그게 아니라. 아유, 왜 그러세요? 어머님이 그러셨다면서요. 원래 간병은 뭐, 못 배운 사람이 잘한다고 뭐 그러셨나? 근데 아무리 그래도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간병 받으세요. 이따가 남편도 온다고 하니까 저랑 남편 돌아가면서 간병할게요. 그럼 되겠죠? 자, 이제 쉴만큼 쉬셨으니까 또 병실 몇 바퀴 돌다 오세요. 자, 출발. 아휴, 아휴, 정말. 형님은 그렇게 몇 분 쉬고 있던 시모를 다시 일으켜 세워 걸으라며 병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눈을 찡긋하며 형님이 웃으시는데 정말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는 내내 형님과 아주버님의 잔소리를 들으며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못 배웠다며 무시하던 시모는 그 기간 동안 정말 배운 만큼 다 배운 사람들에게 시달리며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꼈던 것 같아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퇴원 후에 시모 식단을 일일이 다 짜놓고서 시모에게 이래라 저래라 설명했던 그날, 결국 시모는 저에게 울며 불며 전화를 걸어오셨답니다. 애미야, 제발 네 형님 좀 데리고 가거라. 나 진짜 이러다가 미칠 것 같아. 네가 와서 제발 네 형님 좀 모시고 가. 아유, 네 형님 때문에 나 이러다 제명에 못 살겠다. 왜 그러세요, 어머님? 형님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어머님 위암 꼭 낫게 해주신대요. 어머님도 좋으시잖아요. 전 그런 거 잘 몰라서 어머님한테 잘 못 해드리는데 형님은 하나하나 다 공부해서 알려주시는데 좋지 않겠어요? 좋기는 무슨.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 아주 내내 찬소리야, 찬소리. 나 이러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 얘. 이번에 쟤네 해외 생활도 정리하고 우리 집 들어와 살겠다는데 이걸 어쩜 좋냐, 어쩜 좋아.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잘 배운 저희 형님, 어머님한텐 더없이 좋은 분이시니까 어머님이 좀 참으세요. 전 그렇게 울먹거리며 말하는 시모의 말을 들으며 웃음을 꾹 참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시모가 퇴원하던 날, 형님과 아주버님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자 다시 해외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형님은 시모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저랑 있으신 거 편하지 않으셨죠? 제가 이 집 며느리들 중에 제일 많이 배웠지만 어머님은 저하고 있는 게 제일 불편하시잖아요. 어머님, 사람은 그 누구도 무시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다신 동서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또 한 번 동서 무시했다는 소리 들으면 저희 정말 어머님 모시며 살 거예요. 아셨죠? 몸조리 잘하시고요. 다시 한국 들어와서 뵐게요. 형님의 똑부러지는 말에 시모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은 공항까지 마중 나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동서, 이제 걱정하지 마. 앞으로 어머님, 동서 절대 무시 못할 거야. 그나저나 동서, 그거 들었어? 셋째 동서랑 막내 동서네 요새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던데 그래서 어머님 병원에도 한번 안 온 거래. 네?
정말요? 그런 말 못 들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시동생는 다들 결혼 생활에 위기를 겪고 있었더라고요. 셋째 동선 본인의 집이 잘 사니 시동생을 거의 대릴 사이처럼 생각해 마구 부려먹었던 모양이더군요. 제가 시모에게 당한 것처럼 시동생은 본인 처가댁에서 그렇게 무시를 당했던 거였죠. 그러니 셋째네는 그렇게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막내는 시모의 암 소식이 들리고 난 후에 누가 간병을 하냐 마냐로 싸우고선 사이가 나빠져 결국 이혼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시모는 그렇게 예뻐하던 동서들이 자신이 암에 걸리고 나자 다들 모르는 척 외면했다는 걸 듣고선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해요. 그렇게 동서들만 감싸 안으면서 조아라 했던 시모가 이 상황을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두 동서는 시모가 입원한 동안 한 번도 병문안도 오지 않고 전화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막내 시동생은 얼마 못 가 이혼 도장을 찍었고 셋째 시동생는 시동생이 동서를 이기지 못하고서 그 처가댁으로 대릴 사이로 들어가 살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되자 하루는 시동생이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형수님, 죄송해요. 솔직히 저 형수님 늘 저희 형보다 모자라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엄마가 형수한테 못되게 굴 때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왔고요. 그런데 제가 그 입장이 되어보니까 그동안 형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싶네요. 이제 하는 말이지만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이렇게 시동생이 자신의 처가에서 무실당하며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시모는 그때부턴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모릅니다. 형님한테도 한 소리를 듣고 그렇게 아끼던 막내는 이혼까지 하니 이제야 현실이 좀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전과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시모가 무작정 간병을 원한 이유로 전 시모에게 마음을 꽉 닫아버렸거든요. 둘째야, 너 요즘 바쁘니? 일하느라 힘들지? 안 그래도 니들 불러서 밥이라도 한 끼 해먹일까 했는데 오랜만에 집에 와서 밥 한 끼 먹을래? 어머님, 저 바빠서요. 동서 불러서 드세요. 저랑 먹는 것보단 동서랑 같이 드시는 게 좋으시잖아요. 아휴, 넌 무슨 소리야 그게. 난 둘째니까 제일 편하고 좋다. 셋째는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선 눈치 보여서 못 나온다고 한 번을 안 오고 막내는 어디서 뭐 하는지 연락도 한 통 없고 말이야. 또 네 시누인 워낙 자기만 아는 애라 뭐 나 신경이나 쓰겠니? 그나마 네가 있으니까 내가 며느리 옆에다 끼고 장이라도 보고 그랬지 뭘. 요즘은 집에 통 오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네 형님네 와봤자 집안 뒤져가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죄다 잔소리만 하고 말이야. 둘째 네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좀 와주면 안 될까? 죄송해요. 저도 바빠서 안 될 것 같네요. 아니 왜? 내가 고기도 사놓고 밥도 다 해놓으마. 너희가 와야 좀 웃을 맛이 나지.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너한테 상처 줬던 거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신 나 그런 말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좀 와다오. 어? 시모의 간곡한 말에 처음엔 한번 참고 넘어갈까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형님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시고 거기다 셋째네나 막내네 상황이 달라지고 시누이까지 시모에게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시모가 변한 것뿐이지 원래 그대로였다면 정말 저한테 잘해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시모는 지금도 여전히 후회한다고 하지만 전 시모에게 전처럼 잘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못 배운 며느리라며 무시를 했으니 전 그럼 잘 배운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며 살라며 시모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 역시 제 뜻대로 하라며 제 편을 들어주고 있고요. 시부도 그동안 중간에서 처신을 잘 못한 자신의 탓이라며 절 오히려 위로해주고 계세요. 형님는 한국으로 들어오시고선 시댁 근처에 집을 구해 살고 계시답니다. 그러면서 시모 건강을 위해 요즘도 자주 시댁에 들여다보시고 잔소리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 시모가 요즘 사는 재미가 없다며 내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언제 다시 제가 마음이 열릴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시모가 제 눈치를 오히려 더 보시며 조심스럽게 절 대하세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진작에 좀 이러시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아직은 저도 제 마음을 열고 싶지가 않습니다. 뭐 언젠간 다시 속 터놓고 얘기할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제 상처가 다 낫기 전까진 그저 지금 이대로 지내보려고요. 여전히 형님과 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형님은 저에게 친언니처럼 너무 잘해주시고 저 역시 형님을 잘 따르고 있어요. 형님은 늘 사람은 평등하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잘나고 못나고는 누군가가 정하는 게 아니라면서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만하다고 말을 해요. 그런 형님의 말을 듣고 저 역시 이 세상을 좀 더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저에겐 형님과 남편 그리고 시부께서 든든한 제 지원자가 되어주셨듯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 자신을 당당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절 무시해도 제 자신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당당하다면 이 세상에 무서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한테도 늘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게 또 자신감 있게 잘 살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